자, 공매도는 정확한 정의가 이거예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 주식을 보유 안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지? 오병이어의 기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주식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 주식이 80만 원입니다. 근데 조금 거품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80만 원 주고 사면 무조건 떨어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현재 금액에 팔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약정된 기간 딱 정해지면 그때 처음 샀던 주식을 그대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 공짜를 써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매도를 한다. 그래서 공매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자, 100주를 빌려요. 뭐 이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 또 해놨는데, 그러면 8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생기잖아요. 제가 80만 원에 100주 샀으니까 8천만 원이죠. 3개월 뒤에 거짓말처럼 주식이 60만 원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60만 원짜리 주식을, 제가 8천만 원이 있으니까 60만 원짜리 주식을 사가지고 그거를 빌린 거를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의 차익이 생기죠. 이게 바로 공매도라는 건데, 자,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이게 존재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유가 뭐냐? 과거에 여러 차례 인간이 경험을 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식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거라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기업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건데, 그런 게 없는데 주식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공매도라는 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식 조작, 누군가 어떤 세력이 거대한 돈으로, 아까 말했듯이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그걸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주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주가가 이제 상승장에는 사람들이 막 뛰어들라고 해. 야, 주식 요즘에 좋다더라. 야, 무슨 주식 좋냐? 나도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누구도 그 장에 뛰어들려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거래 물량이 빠지고 기업들은 계속 돈이 필요한데 투자자들은 계속 빠지겠죠. 그러면 기업 상황은 더 악순환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주식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하락장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대폭락장, 우리가 뭐 IMF 시장이라든지 국제 2008년 국제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막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전에 빌린다고 했잖아요. 주식을 아무한테나 공짜로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이게 차입 공매라고 해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탁금을 넣거나 해가지고 수수료를 통해 가지고 이걸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걸 차입 공매도라고 해요. 이게 한국에서는 이것만 합법입니다. 사실은 2008년 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무차입 공매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줬었는데 이게 막 무분별하게 난입되다 보니까 2008년에 이걸 막았어요. 공매도 금지하면서. 근데 무차입 공매도 뭐냐? 실제로 빌리지 않고 거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뭐냐? 불법 공매도가 성행을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560억 정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죠. 자, 이게 뭐냐면 부서에 100억만큼을 이제 공매도를 했어. 근데 옆에 부서가 50억 정도만 빌려줘라 해가지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옆 부서로 50억 갔다. 근데 표시를 안 하고 100억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옆에서는 50억이 생겼잖아. 그러면 나는 다시 이걸 팔 때 150억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 조작이에요. 맞죠? 회계를 조작한 거지. 장부 기입 안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저도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회계 조작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과징금, 과태료만 맞았다. 그래서 2010년부터 23년까지 불법 공매도가 174건이 있었는데 한 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과징금하고 과태료만 처분받았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 174건이 어떻게 되냐? 외국계 계열이 156개, 기관이 18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엄청나요. 500만 달러, 이 말이 500만 달러지 6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2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주에 따라서는 징벌적으로 10배의 벌금을 때려버립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바로 영업정지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 실제로 법이라는 거는 단순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져야 돼서 처벌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죠? 아이 뭐 외국에서도 하는 건데 좀 이해해 주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들이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이것만 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제 준비해 온 게 기울어진 운동장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정보와 자본력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들이 불균등한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공매도의 89%가 외국인 또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수수료를 한번 볼게요. 개인이 2.5에서 4%를 내야 되는데 외국인은 1%만 내면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수수료가. 근데 상환 조건 한번 보세요. 개인은 90일 이내에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3달 안에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1년까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이 1년이지 또 협상할 때 또 1년을 할 수 있어. 또 1년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무죄 아니야. 자, 그러면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몇 년 안에 한 번은 주식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ATM 기계예요? 공매도 금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11월 5일 지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공매도를 기습 발표해요. 자, 그래가지고 6일날 어떻게 됐냐? 주식이 급등하는 거예요. 진짜 뭐 전문가들 의견도 똑같아요. 아니 대한민국 주식 시장 생긴 다음에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었냐 할 정도로 하루 만에 급등해가지고 사이드카가 발동해요. 주식 정지가 멈춘 거야. 근데 다음날 바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또. 그래서 사이드카가 또 발동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오늘이죠. 13일날 공매도 금지 이전으로 회귀해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일 천하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만 재미 본 사람 재미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공매도 상환을 위해서 매수 또는 매도했던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내가 공매도를 했어.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고 이미 된 사람들도 몇 개월 안에 무조건 갚아야 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지금이 가장 쌀 때다. 빨리 사가지고 공매도할 물량을 만들어놔야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그날 당일날 오른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미 외국인 투자자들은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외국인 삼성전자 주식도 지금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결정이 좀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사이드카 아까 말했듯이 일정 시간 동안 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막는 건 아니고 좀 워워워 야야야 진정하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군데의 외국 전문가 기사들 중에서 한 군데도 좋다고 판단한 언론 매체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가 공매도 금지를 언제 실행했느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거는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기 어마무시했죠. 주가 800포인트까지가 떨어졌었나. 아무튼 그냥 그때 막 진짜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도에 유럽이 좀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사태가 겹쳐가지고. 그리고 2020년 여러분 다 아시죠? 코로나 사태 때. 자, 이 세 개 들어보면 봐도 공매도 금지할 만한데 이 정도로 금융 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이 진짜 그 정도 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여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투명성과 한국 중시 매력이 하락했다. 또 한국 선진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로이터 통신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준비한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 바로 뒤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MSCI라는 선진국 지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국이 편입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매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있었어요. 사실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규제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하나는 외국인 등록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줘라 뭐 이런 것들이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해줘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 국가가 한국하고 OECD 국가 내에서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고 불리는 이 두 곳밖에 없어요. 터키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좀 박살 나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세 번 정도 공매도 금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어요. 뭐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뿌리고, 그럼 외국인들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일요일 날 긴급 발표는, 일요일 날 공무원도 쉬는 날 아닌가? 장관이랑 차관 다 쉬는 날 아닌가? 근데 갑자기 나 발표를 해. 월요일부터 파업합니다. 월요일이 언제지? 내일이야 임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나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가지고 이 정치가 아직도 경제에 좌지우지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ASC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인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외국 주식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되게 다양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준점이랑 외국 기준점이랑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나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투자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에 투자해도 안전한가? 이 나라에 투자해도 괜찮은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모건 스탠리라는 국제금융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캐피탈 인터내셔널 붙여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비교가 쉽게 지수를 4가지로 나눠가지고 시장은 선진시장, 그리고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독립시장이라고 합니다. 네, 신흥시장이라고도 하고 이머징 마켓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신흥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선진시장에는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영국 이렇게 해서 23개국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왜 지금 이 선진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예전에는 이제 투자처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일반 투자를 한다고 봐요. 자, 그러면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이 있고 D 등급이 있어요. A 등급은 비교적 안전한데 사실 수익률이 조금은 좀 불안할 수도 있어. 근데 B 등급은 사실은 이게 조금 변동성은 좀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처를 나눠서 우리가 A 등급을 사고 싶은 사람은 A 쪽으로 가고 B로 사고 싶은 사람은 B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예전에는 굉장히 비중이 높았어요. 나머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래서 B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던 거야. 그럼 한국에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가 원활해지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냐?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몇 년 동안 엄청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한국이 낮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점점 외국 돈이 덜 들어오게 되고, 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투자받기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인도나 베트남 쪽이 이제 치고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중국이 좀 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G7, G8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앞에 선진 시장이 23개국이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24위밖에 안 돼? 코리안 프라이스가 있다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거기는 안정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쨌든 투자금의 파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의 파이가 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비중이 적더라도 우리가 신흥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선진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번 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늦춰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예고편이었어. 자, 야, 이게 공매도 금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알았으니까, 자, 알았다고 그만 얘기해. 2차 전지 오르냐고.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딱 코스피지수 자 11월 6일날 급등했습니다. 이때 2차 전지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막 깽가리 쳤어요, 사람. 근데 사실은 2차 전지가 계속 시장이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달 반 정도부터 조금씩 둔화되더니 막 깎이는 거야. 그 얘기 막 파란불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의견 들어보면 공매도 세력 때문이다. 지금 2차 전지주가 거품이 껴있으니까 공매도 세력에서 좀 이렇게 누르는 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됐으니까 어쨌든 오르냐고. 지금 내가 그게 궁금한. 지금 공매도 금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가 오르냐고. 이건데 좀 사실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전지를 안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저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살짝 얘기했는데,
지지율이 이제 바이든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새로운 인물들, 트럼프 대통령 나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가 2차 전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 있을 때, 내년 미국 대선 때 주식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국인이면 바이든 지지해야 돼요. 난리 납니다. 이거 예언합니다 제가.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고. 자, 이거 영상 하나 보고 할 텐데 제 얼굴 한번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충격적으로 전 봤는데, 지금 사실 군산시가 2차 전지 육성해가지고 유치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거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혐오 기피 산업이다, 유해 산업이다, 뭐 이렇게 지정됐다고 하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입지가 사실 환경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입지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환경적으로 많이 문제가 나중에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매도 금지로 해서 2차 전지주가 오를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일시적인 상승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가 아까 말했듯이 50%에서 뭐 2배, 3배 오를 거를 기대하신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오르기 때문에 5% 내외로 이득 봤을 때 빨리 팔자. 그리고 지금 이미 20% 이상 빠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본전 근처에서 5% 정도 이내로 빨리 손절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생각,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생명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터전에 그 유해물질이 들어온다는 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참 어쩔 수가 없죠.